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합니다. 대선 D-2 특집 35분 인터뷰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정치합시다 시즌2의 화끈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는 건 보수 논객으로 온다기보다 네네. 정치 관찰자, 평론가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입장을 말씀해 주고요. 객관적인 관찰자. 그런데 조금 전에 약간 시그널이 특이했잖아요.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 노래가 나왔는데 그 변호사님 신청곡이라 그래서 아니 우리 시대 2030의 노래였죠. 그렇죠. 이글스가 그 이제 연주하고 부른 노래인데 이 조월 씨가 이 기타, 돈 헨리의 보컬. 야,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때는 이 노래가 대단한 줄 몰랐는데 역사적으로 단일곡으로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노래 이 노래예요. 4,800만 장이 팔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지금 또 그 다시 이글스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재결합해서 물론 뭐 한두 명 멤버는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그 오키스트라 비슷한 것까지 동원을 해서 호주 뭐 유럽 이런 데 공연을 했는데 지금도 2030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이들의 노래는 사실은 그 아주 뭐라고 할까 시로 치면 굉장히 괜찮은 시. 시대를 초월한. 그래서 내가 2030의 노래라고 하면 요사 2030이 반발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힙합을 좋아하고 그렇죠. 또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이 멜로디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호텔 캘리포니아는 그 당시 이 힘들었던 그 20대 30대 그 심정을 굉장히 잘 대변한다고 할까. 그런 노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타 연주가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 부분에요. 자, 음악 평론으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1969년도 와인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 와인은 당시 와인은 1969년도 이후로는 없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거 시사본부 아닌가? 음악 프로인가? 아닙니다. 시사본부 맞습니다. 이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분석을 시작할 겁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저는 이 곡 신청하셨다 그래서. 아니 뭐 들어오는데 갑자기 무슨 노래 좋아해요 이러게. 무슨 노래 틀까요 이러게.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틀 줄 몰랐어요. 변호사님이 너무 이 대선에 시달리시다가. 아니 진짜 틀 줄 아는 것 같으면 뭐 사이먼과 가펑클 노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같은 걸 틀라고. 요새 딱 분위기 맞잖아요. 침묵의 소리나 들어보자. 저는 스트레스 많으셔서 호캉스 가고 싶으신가? 캘리포니아 가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자, 지금 사전투표율이요. 36.93. 높을 줄은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높은 역대 최고인데 변호사님 사전투표 안 하셨다면서요? 안 했죠. 그럼 본투표 하시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뭐 부산에 가 있다가도 투표하러 서울에 올라오고 했으니까 사전투표보다는 이 본투표를 해야 또 선거하는 재미도 있고. 느낌이. 또 그리고 선진 민주 중에 이 사전투표제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부재자 투표 비슷한 우편투표제. 미국은 우편투표제를 하고 본투표를 하죠. 그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은 투표할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고 또 그 투표에 참여를 동의하는 많이 시키는 건데 사실은 투표도 하나의 그 민주주의 하나의 의무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자기가 그 선거권자임을 먼저 등록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투표하러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의무를 다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전투표제까지 그것도 이틀간이나 하면서 제발 투표해 달라고 이러는데 뭐 어떻든 사전투표 덕분에 투표율은 많이 올랐다. 사전투표 초기만 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이 10%대에 머무르는데 지난번 선거까지 20%대에 가다가 이번에는 36.9%. 그렇습니다. 뭐 거의 전체 유권자 중에 한 37%가 사전에 투표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 50%를 전남은 50%를 넘었잖아요. 51.4%죠. 그리고 전북 하고 광주가 48% 되고 그러면 총 선거권자 중에 제일 많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본투표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게 그 또 하나의 관점인데 뭐 70% 넘는 것은 이건 뭐 불문가지고. 넘을 것 같다. 예, 75% 넘는 것은 불문가지죠. 네. 그런데 80%를 과연 넘을 것이냐 네. 아니냐. 그 이번에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데는 그 이제 양쪽 진영이 좀 더 결집했다는 의미거든요. 총결집했다. 총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전체 캠페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캠페인이 시작된 게 작년 10월경일 겁니다. 민주당이 먼저 후보를 선출하고 11월 5일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10월 달부터 캠페인이 쭉 시작돼 오면서 단 한 번도 이 정권 교체 열망을 그 정권 재창출 쉽게 말하면 정권 유지 그 의견이 여론이 이긴 적이 없어요. 네네. 뭐 이긴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 이게 그 이런 논의가 그 불필요할 정도로 정권 교체라는 의견이 정권 교체 이렇게 딱 물으면요. 항상 50%를 넘습니다. 이걸 정권 심판으로 바꾸면 50% 약간 빠질 때가 있어요. 49% 뭐 이렇게 빠질 때가 있는데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걸 물으면 50%를 항상 넘고 평균치가 한 53, 4%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현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을 딱 타깃으로 놓고 잘하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 전체의 내로남불에 사람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두 가지잖아요. 그건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일자리, 하나는 집값. 부동산.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하나가 워낙 컸고 이 일자리는 조금 작은 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값 더하기 일자리. 뭐 일자리가 풀타임 일자리만 거의 한 200만 개가 사라졌으니까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붕괴가 되고 거의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30에게 그 절망감을 주죠. 3040은 이미 기성세대지만 한 35살 이후로 55세까지는 가장 그 친정부 여론이 그 많은 곳인데 그건 하나의 기성세대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35살 미만 19살부터 35살 미만 그리고 이 2030을 뿐 아니라 이번에 특히 하나 유념할 점이 특히 가정주부들의 그 어떤 반정부 반권력 의 분노. 가정주부들의.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가정주부들의 분노는 쉽게 말하면 김혜경 법카 소고기 사건입니다. 이 법인카드로 그 초밥 그 소고기 이런 걸 사다 나르고 심지어 성묘하는데 제수 물건까지 이 재물까지 그 밑에 5급 공무원을 통한 7급 공무원을 종 부르듯이 부려가지고 재물까지 사날랐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욕실 안에 에르메스 이게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다 놓게 하고 이 속옷까지도 다 챙기게 한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가정주부들이 화가 난 거예요. 특히 그 요사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도 마트에 자주 갑니다만 직접 장을 보세요? 그럼요. 저는 뭐 마트에도 자주 가고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제 처가 또 이 의사여서 이 국립암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때가 많아요. 맞벌이시니까. 맞벌이보다는 제가 더 한가하죠. 오히려. 저는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원고를 쓰는. 전도성께서 이런 선언을.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는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냥 한 3분의 2 주부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가장이시라는 선언 같으시네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건 뭐 기본이고 특히 저는 볶음밥을 아주 잘합니다. 다음에 정치 요리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언제 한번 제가 대접을 한번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 자, 지금 저도 궁금했는데 75%는 기본 넘긴다. 8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 사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사전투표율 36.93%. 혹시 이 사전투표율의 열기는
총결집이라고 해석해 주셨지만 아니 그런데 영남 있잖아요. 네. 특히 부울경은 네. 지금 34%대예요. 네네네. 부울경이 그런 거예요. 평균보다 그래서 낮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울경의 투표율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리느냐 네네. 하는데 지금 관심을 쏟고 있을 겁니다. 네. 이 경북은 그래도 40%대를 넘었는데 대구도 낮고 부울경도 낮고 그리고 이 서울 인천이 낮아요. 나머지는 이제 뭐라고 할까 표준치라고 해야 됩니까? 표준치. 예. 30% 중반대를 예, 넘을 수 있으니까. 호남 높고. 근데 나머지 부울경은 34% 34%대란 말이에요. 부울경하고 이 대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얼마나 앞으로 또 결집이 될 거냐 본투표 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 낮고 대구 낮고 호남이 높으면 사전투표만 보면 총결집에서 이건 좀 여권 우세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 늘 그렇게 돼 있었어요. 늘 그랬다. 이건 선거 때마다 호남은 늘 사전투표율이 높았고 예, 영남은 낮았고. 예, 그런데 본투표에서 이번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희색이 도는 이유는 사전투표 때 마지막에 확진자들 투표 때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졌죠.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요. 선진 민주정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첫 총선.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첫 경험이잖아요. 그때 만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녀에게 보통 평등 선거를 실시를 했어요. 똑같이 한 표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요. 가령 서비스 같으면 그보다 훨씬 늦은 1970년대에 투표권이 보통 평등 선거가 완성이 됐어요. 이 연구만 하더라도 1946년일 겁니다. 우리보다 2년 빨라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나라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리 가겠다 이러니까 이 선진국에서 전부 다 좀 웃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집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문명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그 총선을 무난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치렀잖아요. 그랬던 대한민국인데 지금 21세기 들어와갖고 투표지 도장이 기표가 된 게 공개가 됐는지 아니면 봉투에서 빼내니까 이미 이재명 이런 식으로 기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뭐 이분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 사건에 파기환송된 사건의 주심 판사입니다. 주심 대법관이에요. 이분은 선관위에 출근도 안 했어요. 이건요. 나는 보면 이건 자기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출근 안 했다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선관위원장이 투표를 하는 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 사태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걸 두고 이건 부정선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언론이 부실 관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부실 관리라면 그러면 기표된 표가 이미 깨끗하게 기표가 된 표가 어떻게 봉투 안에서 나오느냐. 이건 어떤 착오에서 벌어진 거냐. 그리고 공개된 그냥 이게 플라스틱 바구니. 뭐 바구니라고 해야 됩니까? 소쿠리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조선일보는 소쿠리라고 하고 또 뭐 중앙일보입니까? 그는 바구니라고 하고. 뭐 소쿠리든 바구니든 누구나 만질 수 있고 흔히 보이고 하는 공개된 곳에 골판지 박스도 있고 비닐 봉투도 있었고요. 박스도 있고 맞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사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난 이게 선관위가 그냥 사과를 두 번 했다는데 사과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관위가 뻣뻣하게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항의하는 유권자들을 난동을 부렸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보면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요. 마침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책임 있는 사람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단순한 거취 표명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거짓 표명을 해야 될 그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문자 그대로 광화문에 돗자리 깔아놓고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석고대죄 해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네. 이건 전 세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말 우습게 보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노가 대단할 거예요. 네. 나는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그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마 이게 그 또 분노 투표로 아마 그 본투표 때 투표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야, 국민의힘은 그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예. 지금 오늘 뭐 이 긴급회의를 했다고 하고 나온 대책은 자, 9일 본투표 때는 야외 기표소 확진자를 위한 이건 다 없애버리고 일반 선거인과 똑같이 투표함에 직접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기표하고 표를 함에 집어넣도록 하겠다. 요 정도면 이제 우선은 해결됐다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이 네. 투표의 그 4대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허물어진 게 비밀 선거 직접 선거가 허물어진 셈이 돼요. 뭐 자기가 기표를 했으니까 왜 직접 선거가 허물어지냐 그러지만 그걸 공개리에 건네고 공개리에 다 통에 담아놓고 하면 네. 그 직접 선거가 허물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표의 4대 원칙을 허문 선관위가 있다. 그 중앙 선관위가 그래놓고 나서 뭐 선거를 동의하고 또 그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용어 써야 된다고 그런 판정 기관이 되어 있고 하는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율이 높고 지금 한 가지 이게 궁금해요. 아까 예. 전체 총투표를 했을 때 지금 사실은 7시 반에 확진자 투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모레. 그럼 이제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딱 발표한단 말이에요. 출구조사 어렵겠죠. 이번 어떤 것 같으세요? 맞을까요? 특히 맞을까요? 36.9%나 네네, 사전투표를 해버렸고. 되니까 이 사전투표율에 심지어 지금까지 그 세대별 그 투표율 같은 것도 예. 없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러니까 보증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네네. 보증을 하는 것은 단지 이겁니다. 그 지난번 선거까지 마지막에 그 사전투표를 섞어서 네네.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그 여야 지지표가 바뀌더라.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할 것이고. 가중치도 넣고 예. 해도. 뭐 이런저런 그리고 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네네. 한 그 나온 이 수치도 이 수치 갖고도 보증을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보증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는 기관이 두 군데잖아요. KBS, MBC, SBS가 네, 네. 방송 3사가 동시에 하고 네. 또 하나는 JTBC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네네. 이러는데 지금까지 방송 3사의 그 사전투표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로 맞았는데 네네. 이번에는 맞추기 힘들 겁니다. 힘들다. 예. 자, 그럼 이제 맞추기 힘든 이유가 워낙 박빙 승부일 것이다라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나는 박빙은 아니라고 격차 보는데 있을 것으로 보세요? 격차는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꽤 많이 한 몇 퍼센트 보세요? 예, 제가 그 먼저 그 격차가 왜 있을 것이냐라고 그 판단하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 이번 선거는요. 네. 마치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처럼 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에는 호남 이 가령 지역적 특색으로 네. 이 정권 교체에 반대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역부족일 것이다. 이 시대 정신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아직도 과반수 이상은 내가 윤석열을 좋아서 찍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정권 교체가 나의 목적이다. 네네. 이래서 투표를 할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권 교체를 우리는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50%를 넘으니까. 네. 제가 아마 그 한 달 반 전에 정권교체 열망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모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분이 댓글을 걸더라고요. 왜 이쪽은 열망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의긴이라고 하느냐. 이쪽은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은 35% 내외입니다. 예. 이러니까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건 50%를 훌쩍 넘어서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의 스트림. 이 시대 정신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흐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선거 한 열흘쯤까지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했다. 바꿀 게 없었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하다 보니까 두 후보가 다 리스크가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는 본인 리스크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대장동 리스크, 형수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리스크들. 네. 이 리스크들 때문에 바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대장동 사건을 짚으면 짚을수록 네. 이게 이재명 후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번에도 지금 그 뉴스타파에서 또 어제 공개했죠. 예, 김만배 녹취. 그 녹취를 공개했다라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취재한 거죠. 취재 녹취. 예, 왜 그러면 자기 소속 사람이잖아요. 네네. 예, 언론노조위원장 전 언론노조위원장. 지는 분인데 그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그 폭발력이 있다고 했으면 일찍 공개를 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녹취는 작년 9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마 자신들이 보기도 그럴 거예요. 이 대장동 사건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거다. 네네. 이게 이게 하나의 그 프레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대장동은 하나의 프레임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딱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기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령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 법정 토론 3번에 걸쳐서 가장 실수한 것이 네. 대장동을 두고 윤석열 리스크라고 부른 것. 윤석열 리스크다. 예, 윤석열이 몸통이다. 예, 본인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더 마이너스 돼버린 겁니다. 대장동 리스크를 두고 윤석열 리스크라고 하면 지나가는 속아 웃어요. 차라리 나는 사실은 나도 유동규에게 속았습니다. 뭐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윤석열 리스크다. 이건 그런데 어제 그저께 공개를 한 이 녹음 파일 자체가 10년 전 겁니다. 대장동 그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5년 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전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기초 초기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해낸 것. 이걸 그때 수사에 왜 봐주느냐. 그 박영수 쉽게 말하면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 일 정도로 그 박영수 윤석열은 가까웠으니까 그 박영수가 변호사 시절이니까 그쪽 변호사로 해서 이제 그걸 전화를 하니까 그래 윤석열이가 봐준 것도 아니냐. 윤석열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급사가 또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박모 검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커피 한 잔만 먹고 오면 될 거다. 덮을 거다. 벌벌 떨지 말고 들어가라. 하니까 실제 들어가니까 커피 타주더라. 커피 한 잔 먹고 가봐라 이래서 나왔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요. 참 저도 이게 법조 그 구경을 한 지 내 변호사 한 지가 법을 파먹은 지가 몇십 년이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요. 이럴 수는 없다.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같으면 더 큰 게 나와야죠. 가령 윤석열 게이트다 부르고 이게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봐준 게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첫 시작 아니냐 10년 전에 첫 시작한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물고 들어가려면 더 큰 게 나와야죠. 그러면 처음에 남욱이가 구속됐을 때 왜 윤석열은 문제가 안 됐습니까? 당장 문제가 됐겠죠. 그때. 그때도 박영수 변호사가 변호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남욱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종일관 이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될 때마다 이제는 윤석열 게이트 딱 치고 나오는데 선거 투표 본투표 지금 이틀 전 터지기를 나흘 전에 터졌죠.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 시작할 때 이걸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 윤석열 게이트고 드디어 몸통이 드러났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는 게 뭡니까? 돈 몇 억 집어넣어서 1조가 넘는 돈을 해먹은 그 천문적인 이익을 해먹은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토지를 가령 300만에서 350만에 다 팔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걸 그렇게 계약까지 해놓은 것을 이게 민관 합동 개발이다 이래가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을 해요. 그러면 그 토지를 갖고 다시 되돌려 그 재판매를 할 때는 원가에 판다든지 싼값에 팔아야 되는데 천문학적으로 비싼 돈으로 팔았어요. 이 민간 개발이다 이래서 토지 그 분양 상한가제도 해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 이익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는 돈을 해먹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요. 지금까지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습니까? 돈이 그 이익이 흘러간 곳이 어디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걸 캐내면 몸통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요. 적어도 몸통에게 그 돈이 간 흔적인 저수지라도 나옵니다. 돈이 고여 있는 곳. 그런데 이번 검찰은 희한하게도 그 돈이 흘러간 곳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여야 패널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녹취를 따라갔다. 돈을 따라가지 그러면서 않고. 하는 말이 돈 네. 50억씩 먹은 50억 클럽.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른바 지금 그 구속대가 있는 곽상도를 전 의원 몸통 아니냐. 네. 지나가는 개가 웃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대중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그 대중은 잘 모른다. 이 직당이 속이고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끝내는 속게 된다. 네. 이런 개별서의 논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거 윤석열 게이트다. 이건 곽상도가 몸통이다. 국힘 게이트다. 계속하지만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거기에 속을 국민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나는 이재명은 이 대장동 게이트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도 그 말에는 속지 않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짜도 지금 민주당이 잘못 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디오 하나를 듣고 다음 이슈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그 안철수 지지하는 게 좀 남아 있었잖아요. 예. 지난 대선 때 20% 이상 지지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뭔가 안철수를 찍어줘야겠다. 예. 이번 TV 토론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내공이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 저도 들었는데 예. 저렇게 돼버리니까 예. 그 실망과 분노가 큰 거죠. 그렇게 아니 보시면 더구나 그게 아니 새벽 2시에 선거 하루 앞두고 그 장제원 씨 매형 집에 가서 그렇게 가정집에서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완전히 그 정몽준 노무현 선거 하루 앞두고 지지 처리한 그 기시감이 드는 거죠. 네, 지금 목소리는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자, 우리가 아까 변호사님께서 아주 차근차근 시간 잘 갑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 문제 그리고 총투표율 포함해서 두 번째는 대장동 이슈 이거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의 변수로 얘기했던 게 사전 투표 하루 전에 뻥 터져 나온, 또 이제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밤사이에 터져 나온 야권 단일화예요. 근데 지금 송 대표 얘기는 이제 역풍 불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관망하세요 지금? 이해요. 선거 그 직전에 깜깜이 선거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특성인데. 묘해요. 6일 전에. 예. 이 깜깜이 선거가 딱 시작이 되면서 늘 나오는 얘기가 불리한 쪽에서 첫째 역풍이 분다. 두 번째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그렇죠. 아마 내일쯤 분명히 골든 크로스 소리가 나올 거예요. 벌써 오늘 나오고 있던데요. 예, 골든 크로스.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는 1~2% 지고 있는데 현재는 골든 크로스를 이룬다 이 얘기고요. 뚜껑을 열면 네. 그게 전부 다 헛새였고 허풍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골든 네. 크로스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네.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쪽이 그대로 간다. 네. 가령 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네. 그 선거도 마지막 투표에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이겼습니다. 우위를 점하고. 예, 다 이겼으니까 그 사전 투표가 아니라 그때도 출구 조사를 하니까 거의 한 2~3%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그 투표 결과로 그대로 나왔고. 이어졌고. 그리고요. 이게 골든 크로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겠죠. 문제는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보니까 이 스트림 자체가 잘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가령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열망도 그 후보들이 네. 그걸 못 바꾸는 못 이겨내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자기 어떤 일관된 정책, 그 일관된 목표, 일관된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말을 계속 바꾼 거예요. 가령 그 토지에 대한 이익은 불로소득이다. 100% 환수하겠다 이러다가 네. 그 토지 보유세를 얘기하고 그 돈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다가 네. 그게 특히 2030에서 반대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2030이 보기에는 이거 이래서 국채도 늘려놓으면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돈인데 이러니까 반대에 부딪히니까 기본소득도 한 발 물렸으면서 이 토지 보유세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러다가 갑자기 똑같은 토지이익 배당금제라는 걸 내놓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캠페인 과정에서 온갖 얘기를 다 했죠. 네.
이 농어촌 농민 수당 준다. 그리고 그 장인 수당. 이 장인 수당이 기가 막혔어요. 이 퇴직후에 공적인금 받을 때까지는 장인 수당을 주겠다. 그리고 문화인 수당 주겠다. 상병 수당 주겠다. 이 몸 다쳐서 출근 못한 사람에게는 상병 수당을 주겠다. 뭐 전부 다 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값싸는 월세로 하겠다. 그리고 그걸 계속 지어갖고 아니 서울 전체에 지금 주택이 300만 호를 좀 네. 넘고 있는데 서울에 107만 채입니까? 이 107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꿈 같은 그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네. 555 공약. 네네네. 국민소득 5만 불. 그러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 6% 정도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올해 가령 성장을 뭐 한 4% 5% 하겠다. 네. 이래야 그나마 5만 불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IMF가 올해 미국이 그런 거대 경제가 3.8% 성장한다는데 대한민국 성장치는 지금 3%로 네. 그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4% 성장했다 이러니까 우리가 뭐 선도국가다 이러고 난리가 나는데 네. 그게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 거예요. 국민 세금을 재정을 허물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워낙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치고 올라오는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순지 반도체 기저효과로 난 그렇게 이룬 성과다. 실제로 만약에 재정을 퍼붓지 않았으면 우리가 2% 성장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3% 성장한다 이러지만 올해 성장률이요. 지금 유가는 폭등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3%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2%도 어렵지 어렵다. 않느냐. 이대로 간다면 지금 1, 2, 3월 달 좀 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 공약이야말로 우리가 뭐 세계 G5가 된다는 것은 그건 그런 말에 이미 속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된다 그러면서 박정희 모델까지 끌어들이는데 그러면 자기가 나머지 기본 주택 뭐 기본 금융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네. 이러니까 2030에는 이런 얘기하고 4050에는 이런 얘기하고 6070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표드는 곳에는 무슨 얘기든지 한다. 네. 그러면 문자가 또 포퓰리스트입니다. 이 포퓰리스트라기보다 표퓰리스트예요. 표를 위해서 뭐든지 뛰는 사람. 마치 그 1945년에 후한 페론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내가 오늘 특정 후보를 두고 너무 공격을 해서 뭐 합니다만 이런 식의 선거는요.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야 시간이 다 갔네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에 또 오셔야 되니까 예언 하나 남겨주시죠.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까요? 저는 제가 계산을 이미 해놓았는데 네, 계산을 이 해놓으셨군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은 저는 넘는다고 봐요. 그럼 한 3% 이상? 3, 100만 4%. 표 이상은 넘고 내가 보기에는 150만 표까지는 안 가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도 워낙 결집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변수는 하나 더 없다고 봅니다만. 네, 변수는 더 없다. 다만 이제 부울경을 비롯한 이 대구까지 부울경과 대구까지 포함해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이게 마지막 이제 작은 변수가 될 겁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고 150만 표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다. 75% 투표하면 1%가 한 33만 표 내외 되더라고요. 75% 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75% 넘길 것이다. 자, 한번 뚜껑 열고 나서 다시 이제 전거성님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톱 보수 논객이지만 전우색 변호사님 객관적인 이번 대선 관찰자다 이렇게 선언해 이 선거 맞추고 이기면 꼭 오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또 진보 진영의 원톱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청취자 5596님 정치적으로는 정반대 편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파전에 막걸리 꼭 하고 싶은 우리 전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죠. 진영 논리 없이 통합을 향해서 우리가 막걸리 주고받으면서. 옛날에는 제가 좌파들하고 술 자주 먹었는데 요 사이는 좌파들을 잘 보질 않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제 선거 끝나면 아니 이제 오미크론 보셔야죠.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자, 코로나도 빨리 터널을 벗어나야겠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